안녕하세요. 자, 사이다 한국사 9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9강의 내용은요, 고려의 대외 관계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고려는 사실 다른 우리 한반도의 여러 나라들과 비교를 했을 때 사실 그런 대외적으로 많은 나라들과 이제 싸움을 벌였었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나아가서는 고려 말의 개혁 정책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등장하는 국가들이 있겠죠.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거란, 여진, 몽골과 같은 이런 북방 민족들이 있을 겁니다. 각각 거란은 요나라를, 여진은 금나라를, 몽골은 원나라를 세웠죠. 그죠? 네, 이렇게 이 나라들과 우리 고려가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게 오늘 수업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 수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당시의 상황을 좀 이 지도로 한번 정리해 보고 좀 넘어가 볼게요. 먼저 보시면 당시에 이제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자, 요 나라가 이렇게 북방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강성한 요 나라가 있었고, 요 나라는 사실 이 송나라를 압박을 해서 송나라로부터 이제 이익을 얻고 싶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송나라와 고려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 나라 입장에서는 볼게요. 이 요 나라 입장에서는 바로 이 송나라를 확실하게 제압하기 위해선 고려를 이 자기네 나라에게 복종시킬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 요 나라는 바로 고려를 공격을 해서 제압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거란의 1차, 2차, 3차 침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관계를 보면 고려와 송은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친선 관계였고요. 그런데 이제 요 나라가 이 송나라를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서 고려와 여러 차례 이제 대립을 겪게 되었죠. 이런 관계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시는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거란은 무려 고려를 제압하기 위해 3번에나 걸쳐서 침략을 했어요. 그 중에서 2차 침입은 무려 수도인 개경을 함락시키는 등 고려에게도 큰 위기를 불러왔지만 결국 이 3차 침입 때에는 강감찬 장군이 이 거란군을 무찌르면서 거란의 침입을 완전히 물리치게 되었죠. 네,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먼저 이 세 민족 중에서 이 거란족과의 관계에 관련된 사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서희의 외교담판이죠. 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사료를 한번 찬찬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이제 사료 읽어보셨죠? 그럼 같이 이제 중요한 내용 한번 체크해 보면서 가볼게요. 자, 거란의 장수 소손영이 말하였다고 돼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거란의 1차 침입 당시 상황입니다. 1차 침입. 1차 침입 상황에서, 이 전선이 이제 어느 정도 고착이 되자, 소손영과 서희가 각 나라의 대표로서 협상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소송령이 말하는 거죠. 너희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고구려 땅은 우리 거란의 것이다. 그러니 따지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 거란의 땅인 이 너네들이 북방 땅을 내놓아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용을 잘 보면은 사실 소손령이 진짜 땅을 내어놓으라는 것인가? 약간 우리가 좀 의문이 들어요. 밑에 부분을 보시면 여기 이제 이 부분은 나와 있죠. 지금 땅을 떼어 바치고 사신을 보내면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물론 이거에 되게 중요할 만한 같지만 그 위에 걸 보시면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바다를 건너 송나라를 섬기고 있다. 이는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물론 거란 입장에서 고려가 땅을 떼주어도 좋긴 하지만 실제로 바라는 바는 무엇이냐? 실제로 바라는 바는 바로 송나라와 너희들이 친한다.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이걸 짚고 있는 겁니다. 서희 장군도 이걸 읽었을 거예요. 어쩌면 거란은 땅을 떼어주지 않고도 우리와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지를 발휘한 거죠. 그래서 서희 장군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다. 나라 이름도 고려죠. 그런 까닭에 나라 이름을 고려라 하고 평양을 도읍으로 한 것이다. 평양을 서경으로 삼았죠. 땅의 경계를 논한다면 오히려 그대 나라의 수도인 동경도 우리 땅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논리로서 맞받아 친 겁니다. 우리는 나라 이름조차도 벌써 고려인데 어떻게 우리가 신라에서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반발을 한 거죠. 밑에 걸 볼게요. 역시 서희 장군도 이 소손영의 생각을 읽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압록강 안팎도 또 우리 땅인데 지금 여진이 차지하고 있다. 만일 여진을 내쫓고 우리의 땅을 되찾은 다음 도로를 만들면 친선관계가 맺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오히려 거란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송과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다. 너희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땅을 내놓아야겠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서희 장군은 오히려 반박을 합니다.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의 권리가 있다. 우리가 너희와 친하지 못한 것은 중간에 여진족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여진족을 제압해서 오히려 우리 땅을 회복한다면 너희 거란과 우리 고려는 친선관계를 맺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서희의 외교 담판의 결과 거란의 장수 소손영은 물러가게 되었고 고려는 오히려 강동 육주라고 하는 땅을 더 얻게 되는 그런 외교적 쾌거를 거두게 되지요.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면서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도 거란은 2차, 3차에 걸쳐 침입을 했지만 결국 고려를 복종시키지는 못했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은 이제 이 여진족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바로 윤관 장군의 별무반 조직과 관련된 자료인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윤관 장군은 이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여진족을 정벌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사실 결국 여진족 정벌에 많이 실패를 해요. 본인이 실패한 원인을 이제 짚어본 걸 같이 볼게요. 제가 전날에 패한 원인은 적들이 모두 말을 탔고 우리는 보병으로 전투한 까닭에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비로소 별무반을 만들기로 하였다. 특별히 무장한 군대란 뜻이겠죠. 별무반을 만들기로 하여 문무의 산관, 서리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관이라는 거는 뭐냐면 퇴직한 관리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서리부터 말을 기르는 사람들은 모두 신기군에, 말이 있으면 신기군에, 말이 없으면 신보군에, 그리고 승려를 선발하여 항마군을 편설하였다. 기병, 보병, 그 다음에 항마군. 마치 무슨 게임 캐릭터에 나오는 뭐 탱커, 딜러, 힐러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이 군대들로 하여금 여진족과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낸 거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탱딜 힐을 모두 갖춘 윤관 장군은 여진족을 격파하고 여진족의 주요 거점에 동북구성을 설치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요거는 수업 시간에도 잘 배워서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여진을 한때는 이렇게 제압을 할 정도로 강성한 고려였어요. 하지만 여진족이 끊임없이 국경을 침범을 하니 사실은 고려 입장에서도 부담이 됩니다. 이때 여진족은 그런 제안을 해요. 우리가 동북구성만 돌려주면 예전처럼 고려를 섬기겠다. 그런 외교적 제안을 하죠. 그래서 결국 어렵게 얻은 동북구성을 여진족에게 돌려주게 돼요. 근데 그때 때 맞춰서 여진족이 이때부터 엄청나게 강성해지기 시작을 하더니 결국 여진족은 크게 성장을 하여서 보시는 바처럼 이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 살고 있었던 여진족은 요 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거란족이 세운 요 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나아가서는 중국의 북부까지 장악을 하면서 그야말로 동북아시아를 제패한 거대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교 관계 역전이 된 거죠. 그 전까지는 고려가 여진을 제압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여진이 세운 금나라가 고려를 압도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고려뿐만 아니라 중국도 압도를 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바로 금나라는 사대를 요구합니다. 사료를 같이 보시죠. 자, 이 부분은 그 이자겸의 난하고도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서 인종이 지금 이자겸의 집에 끌려와 있는 상황이죠. 인종 4년에 여러 관리들을 불러 금나라에 사대하는 일에 가부를 물었다. 즉 금나라의 사신이 와서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당신네 고려를 섬겼소. 하지만 이제 우리 금나라는 중국을 정복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나라예요. 그러니 우리 같이 큰 나라를 고려가 섬기는 것이 맞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모든 신하들은 이제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의 권력가였던 이자겸과 척준경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금은 옛날에는 소국으로서 우리 요와 우리나라를 섬겼으나 지금은 이미 사납게 일어나 송과 요 나라를 멸망했으며 정치가 잘 되고 병사가 강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심지어 우리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소국이 대국을 섬기는 것은 선왕의 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금나라의 요구를 수용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즉 금나라는 우리 고려에게 사대를 요구하였고 이것을 고려가 수용을 합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비판도 있어요. 이자겸이 당시에 권력가였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잃기 싫어서 금나라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하는 비판도 있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강성해진 금나라를 우리가 대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러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고려가 금나라의 신하가 됨으로써 사실은 고려는 엄청나게 자존심을 상하게 돼요. 이 시기에 등장해서 다시 나라의 자존심을 살리자라고 등장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묘청이죠. 묘청이 등장을 해서 우리 다시 황제의 칭호를 하고 수도를 서경으로 옮깁시다. 그러면 36개 나라가 우리한테 복종을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바로 이 사료 기억나시죠? 네. 이 사료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 몽골과의 이제 전투는 사실은 누가 주도를 했느냐? 몽골과의 이 항쟁을 주도한 당시의 정치 세력은 바로 최씨 무신 정권입니다. 최씨 무신 정권이 이 몽골과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물론 이제 최씨 무신 정권은 자신들의 정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어요. 몽골은 이제 내륙 지방을 휩쓸고 다녔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려의 항쟁은 물론 이 무신 정권이 참여한 것도 있지만 각 지방의 백성들이 주로 뭉쳐가지고 이런 몽골 사람들을 견제하고 몽골 사람들을 물리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처인성 전투입니다. 처인성 전투.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김윤후라고 하는 승려가 있습니다. 여기 승려라고 나와 있죠. 김윤후는 고종 때의 사람으로 일찍이 중위되어 이런 절에 있었다. 몽골의 병사가 이르자 김윤후가 처인성으로 난을 피하였는데 이 처인성이 바로 어디입니까?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있는데요. 피하였는데 당시에 체크해 두시죠. 자, 김윤후 체크해 두시고 몽골의 대장군 원수 살리타도 체크해 두시죠. 살레탑이 와서 성을 치니 김윤후가 그를 사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윤후가 이끄는 이 처인성의 경기도 용인의 처인성의 백성들이 몽골의 원수인 살리타이를 활로 쏴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때의 몽골의 침략은 그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당시에 이 몽골과의 항쟁에서는 일반 백성들이 되게 중심이 돼서 많은 활약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왕이 벼슬을 주었으나 사양하지 않았고 김윤후는 그 이후에도 이 몽골과의 항쟁에서 대몽 항쟁에서
많은 활약을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부분 좀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자, 처인 부곡은 처인현으로 승격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본문의 내용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지만 나중에도 한번 나올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따로 체크해놓고 봤으면 좋겠는 게 바로 뭐냐면 고려의 행정구역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고려 행정구역에서 특히 우리가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만한 게 바로 뭐냐면 특수행정구역입니다. 특수행정구역. 특수행정구역으로서 불리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향, 부곡, 소가 있죠. 일반적으로 향과 부곡에서는 농업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고 소에서는 보통 수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곳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향, 부곡, 소가 바로 고려의 특수행정구역인데 신부는 양인이에요. 이 향과 부곡과 소에 사는 사람들은 신부는 양인입니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 국가가 내리는 명령에 따라서 물건을 생산해야 되는 그런 인물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이 특수행정구역이었습니다. 이 처인도 지역도 바로 부곡이었다는 거죠. 특수행정구역으로서 어떻게 보면 신부는 양인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천대를 받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서 몽골의 원수를 물리치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자 고려 왕실에서는 처인 부곡을 처인현으로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켰다는 거죠. 마을이 승격을 하면 그 마을에 사는 사람도 승격을 하는 거예요. 마을에 사는 사람도 승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부는 양인 출신으로 바뀌진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이 승격됨으로써 어쨌든 일반 그 군현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또 그런 기록이 또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다음 자료는 바로 뭐냐? 이 다음 자료는 바로 뭐냐면 원간섭기의 사회예요. 이제 우리가 사료를 보는데 좀 제한이 있으니까 요 자료는 좀 이렇게 중간을 건너뛰었습니다. 중간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몽골과의 항쟁은 약 40여 년 가까이 이어졌는데 결국 무신 정권이 무너지면서 몽골과 강화를 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독립을 보존하는 조건으로 이 몽골의 간섭을 받게 되었죠. 몽골의 간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간섭을 받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좀 피해를 입게 됐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이 고려는 나중에도 배우겠습니다만 황제 국가를 칭하는 나라였는데 이 시기에 와서는 황제 국가를 칭하지 못하게 돼요. 몽골의 간섭을 받게 됐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관제격하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관리 제도를 황제의 지위 격식에서 왕의 격식으로 낮춰버린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간섭기 하면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주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정동행성이 있습니다. 정동행성. 정동행성이라 함은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 만든 지방기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원나라가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고려에 설치한 기구가 정동행성인데요. 이 정동행성이요. 일본 정벌이 끝나고 나서도 고려에 남아서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는 기구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원산 간섭계 주요한 키포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나와 있는 게 저기 나와 있는 바로 새로운 지배 세력. 바로 누구죠? 네, 바로 권문세족입니다. 권문세족. 네, 권문세족.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원간섭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니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권문세족 같은 경우는 친원 세력들이 주로 이 포함된 집단이었다고 해요. 친원나라 세력들이 주로 포함이 된 세력인데 이들이 원나라의 그런 기세를 등에 업고
우리나라의 지배층이 되어서 그야말로 부정부패를 일삼은 것입니다. 그거와 관련된 사료를 하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 들어 간악한 무리들이 남의 토지를 합쳐 갖는 것이 매우 심하다. 그 규모가 한주보다 크기도 하고 군 전체를 포함한 산천으로 경계를 삼는다.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산천으로 경계를 삼는다. 권문세족들이 남의 땅을 빼앗기를 무려 거의 뭐 한 주 크기만큼이나 빼앗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들끼리 땅을 나눌 때는 산천을 경계로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땅을 빼앗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보면 남의 땅을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이라 우기면서 주인을 내쫓고 해서 밑줄 그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은 땅의 주인이 대여섯 명이 넘기도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땅의 주인이 대여섯 명 넘기도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줄을 쫙 그어보도록 하세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지우고 말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좀 배우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이 좀 불완전한데 좀 하나만 하나의 개념을 좀 알려줄게요. 그 고려나 조선의 관리들은요, 고려나 조선시대의 관리들은요, 그 월급을 어떻게 받았냐면요, 녹봉으로 받아서 일정한 기간마다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한편에는 자, 수조권이라는 걸 받기도 했어요. 수조권은 무슨 뜻이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직접 월급을 줄 때도 있지만 어떻게 하냐면 관리로 하여금 야 너는 저쪽 세종시 땅의 세금을 네가 대신 걷어서 네 월급으로 써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세금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수조권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관리들에게 월급을 주고 했었는데 이 권문세족, 이거 원간섭기 시대에는 권문세족들이 엄청나게 횡포를 부리면서 쉽게 말하면 문서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시에 땅이 있는데 원래 세종시의 땅은 A 관리가 받아야 될 땅인 거예요. A 관리가 수조권을 가지고 있는 땅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적어보죠. 이렇게 세종시가 있습니다. 그럼 세종시의 땅은 원래는 관리 A가 수조권을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권문세족인 B가 이 수조권 문서를 위조합니다. 위조해서 자기도 쏙 들어가요. 야 사실 이거 우리 가문이 대대로 여기 이거 받기로 한 땅이었어. 이런 식으로 위조를 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C도 그렇게 위조를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D도 위조를 해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땅은 하나인데, 즉 땅에 걸려있는 수조권은 하나인데 원래는 하나인데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수조권이 5명한테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각자 이 땅에 자신의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와가지고 세금을 걷어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작을 하는 농가들은 한 해에 8, 9차례나 조세를 납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 주인이 5명이니 나중에 가면 누가 위조를 했는지도 모르겠죠. 땅 주인이 이렇게 세금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5명이나 되니 이들이 와가지고 한 해에 8, 9차례나 세금을 걷어대니 백성들의 삶이 제대로 꾸려질 리가 없는 거죠. 이게 당시 바로 권문세족들의 횡포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권문세족들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서 개혁 정책을 실시했던 왕이 바로 공민왕입니다. 공민왕 자료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이야기해보죠. 자, 국민의 개혁 정치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꼽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반원 자주 정책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민왕 시기에 원나라 연호 사용을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교서를 내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반원 자주 정책으로는 뭐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그 고려의 관제를 그대로 다시 복구를 한 겁니다. 예전의 관제를 복구한 것.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당시에 고려가 빼앗긴 영토를 되찾는 일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당시 이제 고려가 빼앗긴 영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곳이 어디였냐면 지금의 함경도 지방에 해당을 하는 쌍성총관부였습니다. 이 쌍성총관부를 회복을 했는데 이 쌍성총관부 지역을, 즉 함경도 지역을 회복을 할 때 가장 큰 기여를 한 인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조선을 세운 이성계입니다. 이성계가 이 쌍성총관부를 다스리던 바로 집안이었는데 이 이성계 집안 사람들이 공민왕에게 적극 협조를 함으로써 이성계는 바로 고려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정개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 아까도 봤던 것처럼 권무세족들이 토지를 마음대로 빼앗거나 또는 문서를 조작해서 세금을 마구잡이로 수탈하는 등 그야말로 그 백성들의 삶이 말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개혁하기 위해서 실시한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전민변정도감입니다. 전민변정도감. 토지와 백성에 관하여 문제가 있는 점을 바로잡는 기구라는 거죠. 토지와 백성에 대해 잘못된 점이 있는 걸 바로잡는 기구, 그걸 뭐라고 부른다?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합니다. 전민변정도감. 전민변정도감. 네. 그 전민변정도감을 설치를 합니다. 전민변정도감을 설치를 했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권문세족들의 힘을 약화시키면서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 자료는 바로 다음에 나오니까 먼저 이 자료부터 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원나라 연호를 사용을 중지했다는 것도 눈에 들어오는데 그 다음 줄을 보면 바로 기철 등이 임금의 위세를 빙자하여 나라를 법도를 뒤흔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철을 우리가 좀 표시를 좀 해보세요. 기철은요, 원나라의 기황후의 그 오빠 되는 사람입니다. 기황후의 오빠가 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자기의 여동생이 공녀가 돼가지고 원나라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오히려 출세를 해가지고 황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황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자 이 기철도 덩달아 출세를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 고려에서 엄청난 위세를 부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공민왕에 의해서 숙청을 당하게 돼요. 바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 자료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전민변정도감입니다. 전민변정도감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와 백성에 대해서요,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기구를 우리가 전민변정도감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죠?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했는데 이걸 맡은 사람이 좀 눈여겨봐야 할 사람입니다. 바로 누구냐면 신돈이라는 사람이죠. 신돈. 신돈은 원래 승려입니다. 승려인데 당시에 공민왕의 총애를 입어서 공민왕과 함께 개혁 정책을 추진한 인물이에요. 물론 말년에는 권세를 휘둘렀다라고 하는 모함을 받아서 결국 이제 죽임을 당했지만 어쨌든 공민왕은 이 신돈을 통해서 바로 개혁 정책을 이끌어 나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을 두기를 청하고 스스로 판사가 된 다음 방을 내렸다. 요사이 기강이 크게 무너져 사람들의 탐욕스러움이 풍속이 되었다. 이제 도감을 두어 고치고자 하니 개경은 뭐 이렇게 해서 해라.
잘못을 스스로 고치는 자는 죄를 묻지 않겠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네. 결국 이 신돈을 통해서 전민변정도감을 만드는 동민왕은 여러 개혁 정책을 통해 고려를 제자리로 돌려놓고자 했으나 실패로 끝나게 되었고, 신돈 또한 불행한 죽음을 맞게 되면서 공민왕의 개혁 정책은 한풀 꺾이게 돼요. 결국 공민왕 또한 불행한 죽음을 맞게 되면서 안타깝게도 고려 말의 개혁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주요한 키워드 꼭 잘 체크해 놓도록 하시고요.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가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꽤나 조금 까탈스러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최근 수능 문제는 좀 난이도가 좀 낮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거란의 침공을 받은 고려는 서희의 단판으로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온 걸 보면 금나라가 고려의 군신관계를 요구하자 이자겸이 수용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거 우리가 다 같이 봤던 사료죠. 그럼 중간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를 봐야 될 겁니다. 거란과의 관계를 마무리 짓고 여진족을 정벌하기 위해서 별무반을 설치해서 여진족을 정벌했으나 결국 금나라의 이 신하 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겠죠? 정리해보면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한 거는요, 여러분, 위화도 회군은 1388년이에요. 고려 말이에요. 고려의 멸망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가나에 들어갈 수 없겠죠. 니은으로 넘어갈게요. 윤관이 동북 지역의 구성을 축조하였다. 이 사이에 딱 들어갈 만하네요. 그죠? 여진족이 동북 구성을 돌려받으면서 세력이 강해져서 금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은 맞고. 디귿.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의 침입을 격퇴하였다. 이것이 바로 거란의 3차 침입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가는 1차 침입. 가는 거란의 1차 침입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3차 침입이기 때문에 디귿도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의 3번이 되는 거죠. 리을을 볼게요. 강화도로 천도를 한 것은 무신정변 시대죠. 무신정변 시대니까 고려 후기가 돼요. 그러니까 나 이후의 상황이 되는 거죠. 몽골과 싸우게 됐던 거니까요. 그래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의 3번이고요. 다음 볼게요. 밑줄 친 왕의 업적으로 오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돈이 왕에게 전민변정 도감 설치를 요청하고 뭐 블라블라. 이거 우리 배운 내용들입니다. 이 왕의 업적이죠. 신돈에게 전민변정 도감을 맡겨서 개혁을 추구한 사람, 고려사에 심지어 적혀있네요. 이 왕은 아까 나와 있는 공민왕이죠. 공민왕의 개혁 정치, 반원자주와 내정개혁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영토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토회복. 영토회복 중에서 눈여겨보이는 것 바로 함경도 지역에 해당되는 쌍성 총관부를 회복한 일이죠. 업적으로 옳은 걸 고르는 겁니다. 1번. 잠깐 지울게요. 1번. 장용영을 설치하였다 돼 있습니다. 자, 1번 장용영이라고 하는 군사기구를 설치한 것은 정조고요. 2번 자, 균역법을 실시한 것은 정조의 할아버지 영조죠. 둘 다 조선의 임금이고요. 3번 육조 직계제라는 정치제도를 만든 건 이 조선 초의 상황에 해당을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한 임금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뭐 조선시대로 치면 태종, 뭐 세조 이후에 뭐 예종, 성종 등등이 다 이 육조 직계제를 시행한 거기 때문에 이건 조선 초기의 정치 제도라고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4번을 보면요. 대마도를 정벌한 거는 사실은 조선의 3대 왕인 태종이 주도한 거지만 당시의 태종은 상왕으로 물러나 있었고 세종이 왕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4번은 세종시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5번. 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네, 5번이 정답입니다. 5번이 정답. 네, 오늘 수업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제 고려사의 내용도 거의 다 정리가 끝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사회 구조와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번 교육과정에서 많이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또 잘 배우고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